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 토요일 1교시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통합과학 앞에서 측정, 측량,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거에 대한 숙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딱히 질문이 없어서 안 했어요.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지난주에 숙제 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풀고 채점해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채점해보면 한두 개 정도는 틀렸을 수 있겠지만 답지를 꼭 봐야 돼, 얘들아. 그리고 내가 부탁인데 공부 방식을 좀 알려줄게. 여러분들 특히 과학 공부할 때 이제 뭘 풀어, 그럼 틀려. 그러면 답지에 있는 넘버를 당연히 보고 채점을 하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답지의 풀이를 안 읽어. 숫자만 본다고. 근데 이게 잘못된 공부 방법이야. 답지의 풀이를 읽어보는 것도 지식을 얻는 과정이야, 얘들아. 이거 꼭 좀 알아둬.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지의 풀이와 내가 하는 얘기가 100% 일치하진 않아도 거의 80~90% 일치해. 왜? 지식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답지 내용하고 나랑 다를 리가 있냐? 같은 얘기를 할 건데. 대신에 표현법이 좀 다르겠지. 답지에 있는 표현, 같은 내용이지만 답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줘야 되니, 어떻게 보면 내가 전달해주는 방식이 니네가 이해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편하겠지. 답지를 읽어보는 것보다야. 근데 근본적인 내용이 다를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없잖아. 야, 학교 수학을 기준으로 팩트가 정해져 있으면 학교 수학 선생님이 풀어주는 내용하고 문제집에 있는 답지랑 풀이가 다르냐? 과정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근데 근본적인 답이 같아야 되니까 다를 리가 없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열심히 읽어보는 것도 공부야. 왜? 풀이를 읽는 것도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야. 내 말 꼭 명심해. 내가 장담하는데 답지에 있는 풀이를 내가 틀렸어. 아는 것만 안 읽어도 돼, 막말로. 맞췄으면 안 읽어도 돼. 시간 아까우니까 안 읽을 수 있다고 쳐. 근데 틀렸는데 답지에 풀이를 안 읽어. 그런 애 치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 못하는 놈이야. 왜? 공부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공부를 잘할 리가 없지. 동일한 지능 지수라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애가 공부를 잘 하게 할 테고, 뭔가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애는 공부를 못 하겠지. 여기 앉아있는 또는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냉정히 말해보자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 그러면 담당 선생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그거를 따라하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대로 내 맘대로 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단 한 명도. 왜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나보다 고수인 사람이 시키면 그걸 잘 따라. 병신 같은 애들이 나보다 고수가 시키는데도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안 따라. 그건 그냥 병신인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제발 병신이 안 되길 바랄게. 나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근데 그걸 내가 혼내기도 그래. 왜냐면 또 혼내면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는 내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겪어서 하는 얘기야. 학부모님한테 전화와. 우리 애는 우리의 스타일이 있는데 왜 선생님이 선생님 맘대로 뭐라고 그러냐. 자, 여기 앉아있는 어떤 학생도 나보다 통합과학 잘하는 사람 있어? 내가 제일 잘하잖아. 근데 왜 내 말을 안 따라? 니네가 나보다 통합과학 더 잘하면 내 말 안 들어도 돼. 그럼 나보다 더 잘하면 학원에 올 필요가 있냐 없냐? 없지. 근데 말을 안 따라. 내 스타일이 있어요. 병신들. 니네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니들이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고 한 대학교쯤 돼. 그러면 스타일이 생겨. 이건 내 스타일이야가 이제 그때쯤 나와. 야, 손흥민도 처음에는 축구 코치가 시키는 대로 했을 거지. 손흥민이 처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손흥민이 중학교 때부터 감차했겠냐? 열심히 시키는 대로 배웠겠지. 그러다가 자기 스타일이 됐을 때, 어느 수준이 됐을 때 감차가 이제 이 정도 경지에 올라간 거지. 손흥민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감차하고 다녔겠냐고. 그러면 두드러 맞았겠지. 싸가지 없다고. 잘하지도 못했을 테고. 그렇게 기초부터 연습하는 게 지금의 손흥민이 있는 거잖니. 그러냐 안 그러냐? 손흥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막 가만차게 쑥쑥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치?
여학생들은 감차가 뭔지 모르지. 너 모르지? 감차 알아? 아유, 손흥민이 축구할 때 그 공 이렇게 휘어져서 흔히 바나나킥이라고 부르는 가마차기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제발 니네 스타일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야.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서 또 한 달이 지나잖아. 그럼 여기 실력이 갈린다? 그러면 수업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애는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말 안 듣고 그런 애들은 실력이 안 올라오겠지. 그러고서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야, 학원을 열심히 다녀도 왜 우리 애는 실력이 안 올라갈까요? 이런다고. 왜 안 올라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안 올라가겠지. 그렇잖아.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은 다 성적이 올라갑니다. 물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전교 1등을 하냐,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평타 이상은 한다고. 평균보다 밑에는 안 간다고. 내 말 들으면 전교 1등 시켜줄게. 내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말을 들으면 과학을 잘하는 축엔 들 수 있을 거라고. 제발 부탁이야.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숙제할 때 채점을 하고 틀린 거를 검토를 할 때 답지의 풀이를 꼭 읽어보시라고. 내가 왜 틀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답지의 풀이도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얘들아. 왜? 답지의 풀이가 어려운 표현으로 써 있으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지. 그런 걸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문제가 좀 쉬워서 내가 실수로 틀렸어. 답지의 풀이를 보니까 뭔 소리인지 100% 이해가 돼. 그런 건 나한테 질문 안 해도 되잖아. 시간 아깝잖아.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이 그렇게 해야, 물론 이미 여기 중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내가 좀 공부 방식을 고쳐야 되겠구나를 깨달으면 된다고.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래 스펙트럼 분석법이 뭐냐? 불빛을 분석을 해. 분광기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좋게 하면 불빛이 우우하고 뭉쳐서 나오잖아. 예를 들면 저 형광등 보면 야 쪼개진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우우하고 뭉쳐 나오는 느낌이잖아. 그럼 얘를 쪼개서 그 이름이 분광기. 직역해볼게. 광이 무슨 광자야? 분하면 분해한다. 그럼 분광기가 뭐냐? 빛을 쪼개는 장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광기로 보면 빛이 쪼개져 스펙트럼으로. 근데 이게 선 스펙트럼이 나올 때가 있고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때가 있어. 원래는 원소 하나로 따지면 선 스펙트럼이야. 응? 쉽게 말 단일 원소로 하면은.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떤 1번 원소가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근데 2번 원소는 또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럼 3번 원소는 또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6번, 4, 50개 겹쳐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인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 선 스펙트럼이 몇 수십 개가 뭉치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여. 그럼 어떤 애한테 기본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는 그 불빛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가 되게 많구나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왜? 몇 개 안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럼 우리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 속에 현재 들어있는 원소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저 태양을 이루고 있구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태양은 단일 원소가 아니다를 우리가 태양을 가본 적이 없잖아. 태양 가서 만져본 적도 없고, 물론 만지기 전에 가겠지 당연히. 저 뜨거우니까. 근데 태양은 무슨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까가 궁금해서 그걸 찾아내서 한마디로 직접 가보지 않아도 완전 정확도가 높게 빛만 관찰했는데도 원소를 알아는, 얼마나 편리하냐. 이거 돈도 별로 안 든다고. 과학자들이 완전 좋은 방법을 찾아낸 거지. 그게 스펙트럼이야. 자, 정리해보면 여기서 스펙트럼이 왜 나왔느냐? 빛을 보고 원소를 찾아내는 방법이 스펙트럼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밤하늘에 별이 겁나게 많잖아. 그래서 겁나게 많은 별도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저 별을 이루고 있는
주된 원소가 뭔지를 드디어 알 수 있게 된 방법이 스펙트럼 분석법이다. 얘가 그 정도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종류별로 스펙트럼 원자, 아까도 했지만 단일 한 가지 원자는 기본으로 선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근데 스펙트럼의 위치가, 자, 여러분들 교재 32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자, 수소라는 애가 있어. 참고로 연속 스펙트럼에서 저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애처럼 시커먼 거에 색깔이 군데군데 표시되어 있는 걸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다시 한번. 선 스펙트럼은 두 종류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경우냐면, 자, 봐봐. 태양빛이 왔어. 근데 지구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차가운 기체 덩어리가 있어. 그러면 태양빛이 그 차가운 기체 덩어리를 지나면 에너지를 뺏기겠지. 마치 쥐 파먹듯이. 저게 그거야. 니네 빵이 있으면 얘들아, 내가 한쪽 끝을 앙 하고 배물어 먹었어. 그럼 거기 이빨 자국 보일 거 아니냐. 그럼 이빨 자국의 흔적이 뭐냐면 누가 뺏어간 거야. 저기서 그래서 누가 흡수해 갔어. 그럼 그 자리만 이빨 빠진 것처럼 보여.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의 근거는, 흡수 스펙트럼은 왜 생기느냐? 연속 스펙트럼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특정한 영역을 지나면서 특정한 원소가 자기가 좋아하는 에너지, 우리로 따지면 밥상으로 따지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속속 빼먹은 거야. 반면에 이런 경우가 있어. 저쪽에서 수소로 빛을 냈어. 수소로만. 수소로만 빛을 낸다. 그럼 쟤는 모든 연속 스펙트럼을 내는 게 아니고 수소와 관련된 자리의 빛만 내겠지. 그걸 관찰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차가운 기체를 통과할 때 에너지를 뺏겨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애가 내가 뜨거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애만 빛을 내는 거야. 그럼 방출 스펙트럼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수소와 탄소 보니까 위치랑 개수가 제각각이야. 여러분들이 주기율표 배웠잖아, 중학교 때. 거기엔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의 1번부터 막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몇 번 이런 거 나오잖아.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보다시피 선 스펙트럼의 위치와 개수가 다 달라요. 퍼펙트하게 비슷한 애는 있을 수 있어. 근데 퍼펙트하게 겹치는 애는 없다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지. 야,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지. 대체 여기까지.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저 별빛이 무슨 원소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종류는 어떻게 알아? 위치로 알아. 스펙트럼의 위치로 원소의 종류를 알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펙트럼의 두께로 원소의 량을 측정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야, 선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수소 선 스펙트럼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렇게 예를 들면 3개만 그릴게. 수소 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선이 방출 스펙트럼이야. 얇게 나와. 그러면 저기서 수소가 오는데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똑같은 자리에 좀 이렇게 두툼하게 그려졌어. 그러면 수소 겁나 많이 들어있네. 이런 의미라. 그럼 두께로 비율을 알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자, 여기다 그려볼게. 선생님, 여기다 그릴게. 내가 수소는 흰색으로 그릴게. 근데 탄소도 섞여 있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탄소는 빨간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수소 자리가 여기 3개만 해볼게. 그러면 수소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수소 자리인 줄은 우리는 이제 매뉴얼처럼 알고 있어. 왜냐, 이미 정해져 있어. 왜? 자리가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고 수소 자리는 이제 우리가 마치 공식처럼 이제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탄소 자리가 이렇게 한 4개쯤이 나왔어. 4개만 그린 거야. 4개 이상이야 원래는.
겁나 많아요? 봐봐, 겁나 많잖아. 근데 나 귀찮으니까 4개만 그린 거야. 그리고 탄소가 이렇게 보였어. 그러면 일단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아, 얘는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방출 스펙트럼이구나. 뭐 어떤 별빛을 분석해볼 때는 이렇게 나왔어. 아, 그럼 저 별은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애구나를 알 수 있어. 그치? 또 하나는 보니까 수소 자리는 두툼하고 탄소 자리는 보다시피 얇어. 아, 그럼 저 별은 수소가 겁나 많이 들어있고 탄소는 얼마 안 들어있구나. 너 알 수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이 자리가 막 이렇게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쟤는 수소보다 탄소가 더 많네. 뭐 예를 들면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33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3페이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넥스트 페이지에 Q, 퀘스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스트레이트로 연결해서 풀어보세요. (33) 페이지 읽어보시고 34페이지에 Q 있어. 문제 있어, 문제. 거기까지 풀어보라고. 위에 칸 채우기, 회색 부분 칸 채우기도 꼼꼼히 해야 돼. 문제 풀으라고 할 때는 막 밑에 문제만 풀지 말고 문제 풀을 때 보면 위에 회색 부분도 있다고. 그것도 칸 채우기 조그만 쬐끔쬐끔한 칸 채우기도 꼼꼼하게 하시라고.
다 푸는 사람은 답지 보고 바로 채점까지 하세요. 자, 나는 아직 못 풀었다 손 들어 보세요. 빨리 풀어. 자, 거기까지 보면은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다 풀고 채점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어? 그리고 앞에 내가 잠깐 얘기 안 한 거 있어. 물론 앞 페이지 끝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법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느냐, 이 우주를 삥 돌려가면서 이 우주에 밤하늘에 보다시피 수많은 항성들이 있잖아. 걔들을 분석하기 시작해. 그럼 태양을 봤어? 아, 태양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고, 또 저기 또 북극성을 쳐다봐. 또 개자리에 누구를 쳐다봐. 또는 궁수자리에 어떤 별. 밤하늘에 수많은 항성들이 있잖아. 은하도 있고. 다 이제 관찰을 한 거야. 몇 년 동안. 이제 죽으라고 이제 관찰을 했겠지. 그래서 우주에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게 되고, 아까 두께를 통해서 비율도 알게 됐어.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모든 자료를 취합해 봤더니 우주는 수소가 약 74%, 그 다음에 헬륨이 24%. 그럼 합치면 몇 프로냐? 수소 74, 98%지.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원소.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기율표에는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있잖아. 가장 간단한 예로 예를 들면 철, 탄소, 유명한 애들, 아르곤, 나트륨, 애들 되게 많잖아. 그렇게 많은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수소와 헬륨 합치니까 98%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은, 철, 기타 등등 산소, 질소, 이런 애들 다 합쳐도 2%도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게 안 느껴지냐면, 우리 지구는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잖아. 한마디로 당장 지구 땅바닥만 봐도 수소 헬륨이 많은 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여기 공기만 해도 누가 제일 많아, 여기? 누가 제일 많아? 질소가 거의 한 79%, 80% 되잖아.
그리고 산소가 20%야. 정확히는 질소가 79%, 산소가 한 20%. 그럼 둘이 합치면 몇 프로야? 99%야. 그럼 이 속에 수소 헬륨이 얼마 있지도 않아.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헬륨 풍선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같은 데 풍선이 놓치면 날아가는 거 있지. 그게 헬륨 풍선이야. 근데 헬륨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당장 니네 집 가면 헬륨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집도 없어. 여러분들 집에 헬륨 이만큼씩 쌓아놓고 야 심심한데 헬륨이나 구경할까? 이런 게 없다고. 수소도 없어. 특히 수소는 또 심지어 위험해. 수소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라이터 불 한번 잘못 붙이면 폭탄돼 버린다고. 그럼 우리 집 날아가는 거야. 지도새도 없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수소 헬륨이 우리 지구 기준으로는 지구의 흔한 물질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구라는 애는 이 우주로 나가보면 점도 안 되는 완전 뭣도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야. 이 우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지구 따위는 당장 내일 없어져도 이 우주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우주를 산정하면 안 되지.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기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에도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다고. 그걸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게 돼서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스펙트럼 분석법이라고. 그래서 결과를 내보니 우주에는 수소랑 헬륨 합치면 거의 98%. 아직도 이 우주를 가보면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 정확히는 수소와 헬륨이 거의 다다라고. 야 98% 정도면 사실 거의 다라고 해도 되지. 맞지? 그렇다. 이 우주가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졌니?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졌어요는 아니고 근데 거의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졌어요 라고 해도 된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얘기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빅뱅 우주론으로 갑니다. 35페이지. 여러분들 빅뱅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지. 자, 빅뱅은 영어 사전적인 얘기를 하면 직역하면 스펠링으로 이렇게 돼. 뱅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꽝! 빵! 뭐 약간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럼 빅뱅 하면은 뭐 직역하면 좀 수준 있게 직역하면 대폭발. 그지? 그런 뜻이야. 빅뱅이. 그러니까 빅뱅이 원래는 처음에 빅뱅 이론을 이렇게 붙인 건 아닌데 옛날에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떤 이론이 나와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걸 반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누가 맞았는지 이제 밝혀지지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감정적으로 공격해서 나는 저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해 이러면 나쁜 놈이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근거를 대고 나는 좀 의미가 달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주장을 해. 이게 과학이 발전되는 방식이야. 물론 진실은 하나니까 언젠가는 진실, 팩트가 밝혀지겠지만 어떤 지식을 잘못 주장했다가 그게 팩트가 아닌 거로 밝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야. 여러분들은 유치하게 흑백 이론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결론은 어떤 이론이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설사 잘못된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한 연구적 업적 중에는 건질 것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잘못된 이론은 물론 최종적으로 옳은 이론을 처음부터 주장한 사람이 조금 더 똑똑했던, 조금 더 천재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여러분들은 유치하게 초딩처럼 얘는 잘못된 이론을 주장했으니 얘는 따라살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둘 다 똑똑했던 사람이야. 물론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옳은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좀 더 천재적이었을 뿐이지. 잘못된 주장을
주장했어도 그냥 눈 감고 찍고 뭐 우리 저기 뭐냐 사이비 교주처럼 나를 믿습니까 하는 그런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이론을 주장한 사람조차도 자기만의 근거가 있고 공부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냐.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삐끗해서 난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방향이 살짝 틀어진 거지. 그 사람도 엄청 공부를 하고 자기 근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근거를 하고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비록 잘못됐지만 그런 결과도 공부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눈 감고 찍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건 참고하라고. 자, 그래서 빅뱅은 뭐냐? 이 우주가 한 점으로부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조지 가모프가 최초의 사람 이름이야. 가모프하면 이게 러시아계 이름이잖아. 무슨 푸로 끝나거나 무슨 초프, 막 무슨 고르바초프, 뭐 무슨 푸.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뭐지? 푸틴. 걔는 좀 비러시아스럽지. 러시아 계열 이름은 무슨 푸,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끝나잖아. 고르바초프, 응?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조지 가모프인데 이 사람이 국적은 미국이야. 태어난 건 러시아 쪽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이민 갔지. 그래서 실제 이 연구를 한 시점은 이 사람은 미국에 있었지. 미국인이지. 따지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건 한 점으로 시작했다.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어느 날 우주가 팽창하는 거를 누가 발견했느냐? 역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걸?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에드윈은 별로 중요한 우리는 대부분 허블로 아는 거 있지. 얘들아 허블 우주망원경 들어본 거 같냐 안 들어본 거 같냐? 그렇지 그 허블이야. 그 사람 이름에서 딴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고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는 어떤 분야의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면 당대 최고급의 천재가 아니면 이름이 안 남겨있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책에서 등장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탱탱이 등장하는 과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천재들만 여기 남는 거야. 어설프게 똑똑했으면 우리 교과서에 이름도 안 남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서 한 30년이 지나가 교과서에 황희찬이 같은 애들은 안 나오겠지. 근데 손흥민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럴 거 아니냐. 황희찬 같은 애들이 물론 지금도 황희찬은 잘하는 편이었지만 사실 눈에 띄는 업적이 없잖아. 손흥민 정도 돼야 이름 나오지.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 손흥민 정도 돼서 이름 나와. 근데 손흥민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급 아니냐. 물론 지금도 그 옛날 차범근이 잘하냐 또는 그 위에 박지성이 잘하냐 뭐 이제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박지성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잖아. 나는 봤단 말이야. 15년 전에 새벽에 난 박지성 축구를 봤어. 니들이 예를 들면 지금의 첼시나 지금의 저기 뭐냐 걔 누구냐 야 라민 야말이나 이런 플레이를 보듯이 나는 그 당시 박지성을 봤단 말이야. 지금 전 세계에서 야말이 최고급으로 인정해주는 거 아니냐? 음바페 요새 병신 됐잖아. 그래가지고 야말이 최고급 아니야 지금? 음바페 요새 하는 일 없잖아. 음바페랑 비니시우스 둘 다 병신 됐잖아. 그치? 지금은 야말이 최고인데 심지어 걔 아직 20살도 안 됐잖아. 19살인가 그렇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대학생 막 들어가는 나이야. 걔네는 만 19세니까 만 18세냐 19세냐 지금? 18세지. 그러면 93이네. 근데 전 세계 최고급이잖아 지금 레벨이. 하여튼 근데 라민 야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과학자들을 여기 이름이 남길 정도면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얘 에드윈 허블은 좀 얘기가 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문 연구를 하는데 여기 가모프나 뭐 여러분들이 아는 아인슈타인이나 이 사람들은 뭔가 뭐 되게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막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수, 연구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에드윈 허블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교수 이런 느낌보다 약간 기술자 뭐냐. 이 사람은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천체관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 과학자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 여러분들이 알면 이론 과학자만 막 수학적으로 뭐 풀어내고 막 뭔가 공식 만들어내고
약간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이 그런 계열이었다면 얘는 심심하면 관찰하는 거야. 뭔가 이론으로 별로 해놓은 건 없어. 그렇지만 열심히 관찰했어.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최초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걔가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중3 7단원에 나오잖아. 별과 우주에서. 우리 은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은하가 하나의 은하야? 그럼 외부 은하가 있지. 그 은하 중에 우리 은하랑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야. 그래서 안드로메다 그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거야. 그나마 제일 가까우니까. 근데도 겁나 멀지. 제일 가까운데 겁나 멀어. 근데 걔를 막 관찰하다 보니까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구로부터, 우리 은하로부터 또는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라 이거야. 아니, 안드로메다가 아니고, 참고로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랑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 빼고 모든 별들을 봤더니 대부분 다 우리 은하로부터 또는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 이거야. 그로 인해서 뭘 알게 됐느냐? 아, 우주가 딱 사이즈가 정해진 게 아니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구나를 최초로 관찰로 인해서 밝혀낸 사람이야. 응? 이 사람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지 가모프가 야, 그럼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그럼 리플레이 화면 거꾸로 돌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랬다면 지금 이만큼 넓어졌으면 얘를 거꾸로 리플레이하면 언젠가는 하나로 모아졌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발상의 전환이지. 그렇게 해서 그 옛날 138억 년 전에는 이 우주에 모든 물질들이 한 점으로 몰려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 야, 하다못해 이 쬐끄만 지구, 우주로 보면 우리 지구는 겁나 쬐끄만 애지. 우리 지구조차도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게 가능해 보이냐 불가능해 보이냐. 말이 안 되지. 내가 이거 뭐 누른다고 이게 눌려져? 하다못해 이 책상 하나만 해도 이거 눌린다고 눌려져?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에 이 우주에는 벌어졌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우주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 따위는 우주에서 하찮은 존재란 말이야. 그냥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겁나 똑똑한 게 아니고 빅뱅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개뿔도 모르는 무지랭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조지 가모프가 최초의 한 점으로부터 모든 물질이 빵 하고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물질들이 우주로 흩어지다가 그럼 또 흩어지다 보면 어딘가에서 또 다시 만나 랜덤하게 퍼지는 자리도 있지만 또 우연히 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 1000명 놓고서 강당 같은 데서 얼굴 가리고 막 뛰라고 해봐. 그럼 돌아다니다가 어깨 부딪히고 대가리 부딪히고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냐. 서로 퍼지기도 하지만 어딘가에 모이는 지점도 있겠지. 근데 전체적으로는 퍼지고 있어. 근데 모든 아이들이 퍼지고 있다는 아니라는 거죠. 어딘가에는 이렇게 몰리는 지점도 있겠지.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양 이런 것처럼 항성이 만들어진 거야. 대부분은 퍼졌지만 그래서 우주는 빈 공간이 되게 많아. 그렇지만 어느 자리는 우연히 몰리는 지점도 있어. 그럼 걔들이 뭉치면 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태양이 있어만 배우지 태양의 온도가 얼마고 뭐 이렇게까지만 배우지 태양이 근본적으로 빨리 들어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태양이 만들어졌는지는 중학교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거를 지금부터 배우겠다 이거야. 응? 자 얘들아 그럼 다 같이 교재 35페이지 한 페이지만 읽어봐.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교재 35페이지 한 번만 읽어보시고 1교시는 여기서 끝낼게. 그러면 2교시부터 내가 이 빅뱅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35페이지 한 페이지만 쭉 읽어보시고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35페이지 한 페이지만 읽고 1교시를 끝내겠습니다. 동영상은 여기서 끝낼게.